새벽이 갠 하늘 아래 김포의 거리는 아직 옅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한 남자가 빼앗긴 듯한 몸매로 빛바랜 옷을 입고 낡은 세 바퀴짜리 수레를 밀며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황씨. 50을 넘긴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들리는 수레바퀴 소리는 회색 도로 위로 스며들며 분주한 도시의 일상 속으로 묻혀갔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 눈빛은 대개 냉담하거나 불쌍한 시선, 혹은 더 나아가 경멸의 표정이었을 것이다. 길가에 앉은 몇 명의 청년들이 황씨가 지나가자 비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나? 인생의 실패자네요. 황씨는 멈추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조용한 눈빛 속에는 쓴맛과 서글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플 만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백씨 집안의 고급 저택에서는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비즈니스와 재정 투자를 두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황씨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 공간은 마치 하얀 비단 위에 얼룩이 번진 듯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 아직도 고물상하냐? 기회를 얼마나 놓쳤으면 이제는 저런 사람이 됐을까? 백씨의 부인인 단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에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해요. 그들은 한때 황씨와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자 했다. 한편 황씨의 가족이 백씨의 집에서 억대의 거래에 대해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동안 황씨는 거리에 버려진 캔을 하나하나 주워가며 길에 묻은 먼지와 기름에 손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자존심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를 지탱해주는 존재, 마이, 옥, 린, 세 딸이 있기 때문이었다. 외부의 경멸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었다. 황씨에게 가난은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실패였다. 한낮,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 아래 황씨는 한 시장 앞에 세운 수레를 멈추고 잠시 쉬었다. 그때 비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황씨가 아직도 그 고물상 일을 하다니. 황씨는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먼 친척인 마씨였다. 마씨는 팔짱을 끼고 그를 보며 마치 이방인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쓰레기만 주워. 웃기지도 않네. 마씨는 비웃으며 말을 던졌고 주변의 상인들도 그를 흘겨보았다. 어떤 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또 어떤 이는 동정심을 보였다. 황씨는 그저 묵묵히 있었다. 그는 대답할 시간도 욕설을 돌려줄 시간도 없었다. 몇몇 이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자식들도 얼마나 고생할까. 아버지가 이 모양인데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는 모든 것을 삼켰다. 그는 넘어질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황씨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세 딸은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처럼 마이가 그의 수레를 챙겨 정리해 주었고 옥은 의자에 앉혀 주었다. 린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만든 계란 후라이가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드세요. 간소하지만 따뜻한 식사 속에서 황 씨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비록 세상 밖에서는 그의 존재를 비웃고 있지만 이 작은 세상에서는 그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마음이 풀렸다. 그의 눈에 비친 경멸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앞에 놓인 시련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이튿날, 황 씨가 한 큰 건물 앞에서 고물들을 주우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차갑고 조롱 섞인 어조로 들려왔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다니. 황 씨는 그 자리에 멈칫했다. 그의 둘째 딸, 옥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학교 유니폼을 입고 어색함과 수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서 있었고 모두 황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아버지가 고물상이라니. 황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딸을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 옥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좁은 골목에 서 있었다. 강렬한 햇살 속 한 아버지는 오래된 세 바퀴짜리 수레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그것은 딸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김포의 도로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황 씨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손으로 고물 주머니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딸을 바라보았다. 옥은 고개를 숙인 채 유니폼 끝자락을 쥐고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으며 눈빛은 수치와 무력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옥의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다. 넌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냐? 사실 너네 집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 한 친구는 비웃으며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고물상인데 너는 그런 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거냐? 다른 친구가 조롱의 말을 덧붙였다. 황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옥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옥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 뛰어갔음을 느꼈다. 옥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등 불빛 속에서 사람들 틈에 묻혀 그녀는 마치 도시 속에서 희미한 흔적처럼 사라져갔다. 황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한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옥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의자에 놓고는 몇 숟가락의 밥만 집어먹고 일어섰다. 마이와 리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오, 무슨 일이야? 마이가 물었다. 그 눈빛에는 궁금증이 서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옥은 차갑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을 바라보았다. 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옥이 수학시험 망쳤나 봐. 그러나 마이는 이게 단순히 시험 문제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옥은 방 안에 틀어박혔다. 외부의 김포는 여전히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바쁜 대화로 떠들썩했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오래된 선풍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심장은 고뇌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옥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떠났다. 하지만 학교에 가는 대신 그녀는 낯선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안에 찍힌 영상이 떠 있었다. 그 영상은 어제 그녀가 황 씨와 고물차 앞에서 멈춰선 모습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의 글을 달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고물상 아버지 딸이 국제학교에 다닌다니.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연이어 올라왔다. 부자 행세하더니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고물상에서 딸을 낳고도 예쁘게 키웠네? 다음엔 부자 행세 좀 그만해라. 옥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얼음이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너무 늦었다. 한 친구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옥 앞에 들이밀며 말했다. 이제 고물상 아버지 딸로서의 기분을 알려줘. 재밌지 않? 그녀를 둘러싼 웃음소리는 옥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머리를 돌려 뛰어갔다. 옥은 집으로 달려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리는 뛰어가며 문을 세게 두드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옥은 문을 열지 않았다. 마이는 걱정스럽게 황 씨를 바라보았다. 황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딸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 밤, 옥의 방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은 일찍 집을 떠났다. 그러나 학교로 가는 대신 그녀는 또 다른 낯선 길을 걸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여전히 영상이 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조차 싫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리며 마이로부터 온 메시지가 떴다. 어디 있어? 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옥은 집에 돌아왔고 얼굴이 수척해 있었다. 집안은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의 식사는 숨막히는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 지나갔다. 리는 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말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언제나처럼 관용이 가득했지만 옥은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비난도, 분노도 없었지만 묵직한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다. 옥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마르고 입이 막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황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이는 손을 꽉 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황 씨는 천천히 큰 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에 옥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마이가 물었다. 어떤 교훈이요? 황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묵직한 고통이 섞여 있었다. 용기의 교훈이다. 마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황 씨는 알았다. 그는 알았다. 어떤 교훈은 아무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시간과 자신만이 그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옥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편견과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믿었다. 옥이 결국 그 답을 찾을 것이라 믿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옥은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린과 웃으며 대화하지 않았고 마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버지를 돕지도 않았다.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방에 문을 잠그고 아무런 대화도 피했다. 가족 모두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황 씨가 오래된 세 바퀴차의 바퀴를 조용히 고치고 있을 때 마이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만약 옥이 이겨내지 못하면 어쩌죠? 황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멀리 내다보며 대답했다. 내가 그걸 두려워한 적 없었겠니? 황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삼형제를 위해 온 삶을 바쳐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피로와 걱정을 자식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옥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린은 급히 집을 나서며 한 장의 광고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언니, 옥 언니, 이거 봐. 마이는 책을 가방에 넣으며 한눈에 그것을 보았다. 광고지에는 미국 미술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김강과 3주제의 그림 대회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옥 언니, 언니가 예전엔 아버지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잖아. 이게 기회야. 옥은 창가에 앉아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 광고지를 바라보았다. 마이가 말했다. 언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잖아. 왜 시도하지 않으며? 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그 후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아버지를 마주할 용기도 없는데.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옥은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는 황 씨가 낡은 셔츠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옥은 입술을 꽉 물고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다. 황 씨는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무슨 일이냐, 옥? 황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가벼운 톤이었다. 옥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손에 새겨진 상처들을 보며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목이 막혀서 겨우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이 일을 하면서 슬픔을 느낀 적이 있나요? 황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 속에 고요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슬프지 않았다. 옥,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옥은 입술을 꽉 물고 종이를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다. 저는 그림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려보고 싶어요. 집안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마이와 린은 놀라며 그 상황을 지켜봤다. 황 씨는 잠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본 그대로 그려봐. 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결단의 감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옥은 자신의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히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그렸다.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거칠어진 손을, 오랜 세월 함께한 그 낡은 세바퀴차를 그렸다. 비가 오는 날에도 아버지가 혼자서 조용히 길을 달리던 모습, 뜨거운 햇볕 아래 아버지의 땀에 젖은 옷을 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빛을 그렸다. 그 눈빛은 언제나 확고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옥의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사회는 그를 경시할지 몰라도 옥의 눈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림을 제출하는 날, 옥은 미술학교 앞에 서서 손에 꼭 쥔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만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림 대회 결과 발표 날, 옥은 학교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마치 터져 나올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듯했다. 상을 받은 이름들이 깨끗이 인쇄된 종이 위에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응우엔 옥, 1등. 옥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다. 그녀는 이겼다. 상금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이겼다고 느꼈던 것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전시회는 도시의 큰 전시장에서 열렸다. 옥의 그림은 중심에 놓였다. 그림 속의 진지하고 깊은 감정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다른 그림들이 도시의 화려함이나 현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반해 옥의 그림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낡은 세 바퀴 수레를 밀고 가는 마른 남자의 눈빛은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마음속 가장 위대한 아버지.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멈추어 서며 고요해졌다. 한 중년 남자가 세련된 옷차림으로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화려한 것을 그리지만 이 소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귀한 것을 그렸군. 옆에 서 있던 한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보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요. 옥은 그 말들을 멀리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살짝 쥐며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나 공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세상에 아버지를 알리고 싶었다. 비록 세상은 그를 경시하고 멸시하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언니, 옥 언니 유명해졌어요. 언니 그림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마이가 자랑스러워하며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된 거야. 옥은 고개를 숙이며 감동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황 씨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바보야, 아버지는 너 때문에 슬퍼한 적 없어. 오히려 너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지.
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다. 그때 린이 갑자기 물었다. 그럼 이제 언니 상금 받았으니까 뭘 할 거야? 옥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이 빛났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며칠 후, 옥은 아버지와 두 자매를 데리고 동네 구석의 작은 의류점을 찾았다. 황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걸 왜 데려왔니? 옥은 가게 문을 열고 웃으며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아버지께 새 옷을 하나 맞추고 싶어요. 황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는 필요 없는데. 옥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이 낡은 옷을 평생 입으셨잖아요. 오늘은 아버지에게 멋진 옷을 사드릴게요. 린은 신이 나서 말했다. 아버지도 멋지게 입고 언니의 시상식에 가셔야죠. 황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옥은 짙은 파란색 셔츠와 간단한 정장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했다.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보자 세 자매는 모두 놀랐다. 그들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느꼈다. 낡은 옷을 입고 수레를 밀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옥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다. 시상식은 엄숙하고도 설렘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홀은 따뜻한 황금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수상작들이 진열된 이젤 앞에서 세련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옥은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그녀는 간단하지만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옆에는 마이와 린이 각각 우아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그 남자, 바로 그녀가 그에게 선택한 옷을 입은 아버지였다. 황 씨는 짙은 파란색 셔츠와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지치고 낡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묵직한 자부심을 품은 채 서 있었다. 옥은 따뜻한 기운이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이 무대에 올라서 단순한 승자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로서 서겠다고 다짐했다. 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이 명예석에 앉고 예술 관련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스피커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옥의 그림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자 홀은 몇 초간 침묵에 빠졌다. 그 다음 큰 박수 소리가 가득 차며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으며 밝은 미소로 말했다. 올해의 1등상은 단순히 뛰어난 작품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응우엔 옥. 옥이 무대에 오를 때 홀은 열광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상을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서서 관객들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저 멀리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옥은 마이크를 꽉 쥐며 말했다. 이 상은 제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홀은 잠시 고요해졌다. 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연하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른 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아버지는 제 인생을 바쳐 저를 키운 분이시고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옥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피했던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황 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옥이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홀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심사위원 중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름다운 그림은 단순히 선과 색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전달하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소녀는 그 이야기를 잘 풀어냈습니다. 한때 황 씨를 경멸했던 자라는 이제 군중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씨 가문은 그들을 비웃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한때 멸시했던 남자가 바로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에 영감을 준 사람임을 마주하고 있었다. 행사는 끝이 났다. 옥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 순간 황 씨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딸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이와 린이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부둥켜 안았다. 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옥 언니는 더 이상 놀림받지 않겠지. 옥은 한층 더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황 씨는 세 딸을 바라보며 가슴속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옥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져 갈 때 가족은 행사장을 떠났다. 거리에는 고요함이 감돌고 거리의 불빛만이 황혼 속에서 길게 비추고 있었다. 황 씨는 천천히 걸어가며 손에 쥔 크리스탈 컵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린은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말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마이,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아버지가 상 받은 그림에 영감을 주신 분이라고 알게 될 거예요. 마이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살짝 쳤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옥 언니가 진정한 자기를 되찾았다는 거야. 옥은 아버지 옆에 서서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게 흘러갔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황 씨는 딸을 돌아보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로 하지 않아도 옥은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사과할 필요는 없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황 씨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는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아침 일찍부터 이웃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 신문을 손에 들고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세상에, 황 씨 아버지와 그 딸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다니. 봐봐요. 그 아이의 그림도 신문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황 씨는 가난하긴 해도 자식들이 정말 훌륭해요. 그게 정말 귀한 거죠. 옥은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천천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기쁨이 묻어 있었다. 마이가 다가와 신문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아버지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황 씨는 손을 흔들며 웃으며 말했다. 뭐가 중요하겠냐? 중요한 건 우리 모두 행복하면 그만이지. 옥은 입술을 꼭 물고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싶어요. 황 씨는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옥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앞으로 누군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면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뒷담화해도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옥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끝에 묻은 때와 상처를 보며 그녀는 예전엔 그 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게 여겼다. 황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묵묵한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황 씨의 일상은 그대로였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낡은 세 바퀴 자전거를 밀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조용히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을 주워 모은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이전처럼 경시하지 않았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고 옥을 비웃던 이들은 이제 그를 마주칠 때 침묵을 지켰다. 백씨 집안 사람들은 이제 그와 연락을 시도하며 그를 가족 모임에 초대하기도 했다. 자란, 예전에는 그를 비웃던 여자는 이제 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번 가족 모임에 아버지랑 함께 오세요.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옥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아버지는 그 누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옥은 깨달았다. 사회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마음속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고물상 일을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세상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리고 싶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 씨는 여전히 그 익숙한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옥은 그 낡은 세 바퀴 자전거 뒤에 앉아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길가의 풍경을 그려가며 지나갔다. 황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누가 보는 게 두렵지 않니? 옥은 고개를 들어 밝은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옥의 스케치북에 있던 종이 몇 장이 날아갔다. 그 종이 위에는 한 남자가 낡은 세 바퀴 자전거를 밀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아침, 황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바람은 창문 틈새로 가볍게 스며들고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의 작은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오랜 세월 짊어진 짐으로 지친 어깨를 가볍게 풀었다. 오늘은 평소처럼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 오늘
그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제단에 올려진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쉬고 그 옆에 걸려있는 짙은 파란색 셔츠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잠시 후 오기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황 씨는 미소를 지으며 셔츠의 칼날을 가볍게 만졌다. 나는 오늘 우리 가문의 모임에 초대받았단다. 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멈췄다. 마이와 린도 방에서 나오며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린은 입을 벌리며 말했다. 우리 집 가문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다니? 예전엔 아버지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마이는 잠시 말을 삼킨 후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정말 가시겠어요? 황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셔츠의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나는 나가겠단다.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 가는 거야. 그동안 내가 피했던 고통을 이제는 마주보려고 한다. 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가문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가문 모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백씨 집안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으로 이런 모임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초대되곤 했다. 황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한때 그를 경시했던 이들은 이제 그의 등장에 당황해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황 씨도 오셨군요.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다른 이들이 속삭였다. 왜 갑자기 나타났지? 그동안 가문에 관심도 없더니 아마 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닐까? 그 말들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황 씨는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자란, 한때 그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여자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호아 씨, 예전 일은 잊어버리자고요. 그래도 이제는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신문에도 나고 우리 가문은 자랑스럽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보다 친근한 태도를 보였지만 황 씨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한때 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딸이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삶이 아니라 딸의 성공을 통해 그들의 가문에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황 씨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기서 인정을 구하려 온 게 아닙니다. 방 안은 정적에 빠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황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더 이상 예전처럼 참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한때 여러분이 잊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황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바람이 집 지붕 사이로 살며시 불어오고 거리 너머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의 작은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오랜 세월 짊어진 짐으로 지친 어깨를 천천히 풀었다.
오늘은 평소처럼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일하러 가지 않았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아내의 재단을 잠시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그 옆에 걸려있는 짙은 파란색 셔츠를 조심스럽게 들어 입었다. 잠시 후 오기방에서 나와 아버지가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황 씨는 미소를 지으며 셔츠의 칼날을 가볍게 만졌다. 나는 오늘 우리 가문의 모임에 초대받았단다. 옥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멈췄다. 마이와 린도 방에서 나오며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린은 입을 벌리며 말했다. 우리 집 가문에서 아버지를 기억하다니. 예전엔 아버지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마이는 잠시 말을 삼킨 후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정말 가시겠어요? 황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셔츠의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나는 나가겠단다.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 가는 거야. 그동안 내가 피했던 고통을 이제는 마주보려고 한다. 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가문의 인정을 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그들의 가문 모임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백씨 집안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으로 이런 모임은 보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초대되곤 했다. 황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한때 그를 경시했던 이들은 이제 그의 등장에 당황해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황 씨도 오셨군요. 황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다른 이들이 속삭였다. 왜 갑자기 나타났지? 그동안 가문에 관심도 없더니 아마 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닐까? 그 말들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황 씨는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이런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자란, 한때 그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여자가 기침을 하며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호아 씨, 예전 일은 잊어버리자고요. 그래도 이제는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신문에도 나고 우리 가문은 자랑스럽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보다 친근한 태도를 보였지만 황 씨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한때 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딸이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가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나 자식을 위해 헌신한 삶이 아니라 딸의 성공을 통해 그들의 가문에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다. 황 씨는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기서 인정을 구하려 온 게 아닙니다. 방 안은 정적에 빠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황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더 이상 예전처럼 참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한때 여러분이 잊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